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 늘 꿈에만 그리던 그곳에 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계획을 세웁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 도착하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래서 여행에는 늘 설레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설레임이 가득한 여행과 같지 않을까요? 가장 평범한 우리의 일상. 오늘이 바로 우리가 꿈꿔왔던 특별한 여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 여행지기 최종원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면 제 입으로 저에 대해 소개하기는 좀 창피하지만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주식회사 LG와 일본의 히다치 제작소라는 회사가 합작으로 투자한 LG 히다치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지금은 이태원에서 청년들과 함께 매주 만나서 그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코칭을 하는 그런 코칭 CEO 진솔랩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강연을 할 때가 많은데 가장 듣고 싶은 주제가 저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여행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행은 가는 것도 좋지만 가기 전에 준비하는 느낌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살 것인가, 이런 것을 계획하는 가운데 이미 마음은 그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여행은 하는 것도 즐겁지만 돌아와서 찍어온 사진을 바라보면서 또 만났던 사람들과 연락을 하면서 그 당시를 추억해보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여행은 삶에서 특별한 시간일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루하루의 평범했던 일상조차도 우리의 기억이 남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여행이고 여행이 곧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꿈꾸는 여행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귀한 분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여행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행 가운데서 있었던 특별한 여행의 추억이나 기술들을 익히시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꿈꾸는 여행자 첫 시간으로 우리 프로그램의 소개를 이 정도 했고요. 지금부터는 여행지기 저 최종원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의 청년 시절에 대한 여행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비밀이긴 하지만 저는 그 아내와 대학교를 다닐 때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내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아내와 함께 어디 여행하는 것이 저의 그 당시에 하나의 그 꿈이었는데, 아내와 함께 그 친구들을 모아서 강릉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열흘간 이렇게 여행을 했었는데, 강릉의 친구들 8명인가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무전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해 먹으면서 이렇게 묵었는데, 하루는 아내와 데이트를 좀 몰래 밤늦게 바닷가를 하다가 군부대 그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데이트를 했기는커녕 원산 폭격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기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뭐 군부대 지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랑에 빠졌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산 지역으로 내려가서 가덕도라는, 지금의 이제 최근에 신공항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었던 곳인데, 가덕도라는 곳에 이제 우리가 또 무전 여행을 갔었는데, 그곳에서는 또 이렇게 불량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또 전부 빼앗겼습니다. 그 여행 자체가 무전 여행했는데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바닷가, 강릉에서는 바닷가에 군부대에서 뺏기고, 또 부산에 내려가서는 가덕도에서는 또 불량 청년들한테 뺏겨가지고 그야말로 배고픈 여행을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그 청년 시절에는 그렇게 여행을 해외에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라든가 교통시설이 이렇게
국내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배낭여행을 한다거나 수학여행을 한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여행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누고 싶은 여행의 추억이 있다면, 제가 이제 그 LG 히다치라는 지금의 회사를 이렇게 가게 된 이유는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고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해외 그 여행이 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국계 기업에 들어가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해외로 나가서 여행할 기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LG 히다치라는 회사를 제가 입사하게 됐고, 그 회사 초창기에 일본에 나가서 한 5, 6년 동안 장기적인 근무를 하면서 일본 여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의 추억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저의 그 발전에 큰 도움을 줬던 그 기간이었고, 그때 했던 여행들이 지금의 그 여행의 추억에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처음 갔을 때 당시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당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렇게 발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당연시되어 있는 것들이 그 당시 일본에서는 볼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시기였는데,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가 일본에 처음에 가서 이제 숙소를 정할 때 어디서 정할까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좀 싸고 좀 깨끗한 곳을 고르다 보니까 처음 골랐던 곳이 러브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러브 호텔에 우리가 직원들이 호텔을 예약하고 들어갔더니 참 이상한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당시 그 편의점,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점이 없던 시절인데 편의점에 가서 이제 그 사각 팬티, 흰 삼각 팬티가 우리나라는 대부분이었는데 흰 사각 팬티가 조깅복인지 알고 그 옷을 사 입고 일본의 길거리를 이렇게 활보했던, 아침에 조깅을 했던 이런 추억들도 있어요. 뭐 그 정도로 있었고, 또 이제 그 분리수거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익숙치 않아 가지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가 이렇게 또 신고를 받고 붙잡혀 갔던 일들,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에 가 있어서 우리가 여행지를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오사카 근처에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이제 여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과장으로서 이제 요리사 역할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 하루 3끼를 식사를 헤매기면서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을 했는데, 제가 만들어준 그 음식들을 먹고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4, 5kg씩 살이 쪄서 한 3, 4개월 지났을 때는 10kg씩 살이 찌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 정도로 요리를 많이 잘하고 배웠고 이랬었고, 또 동네 주민들하고도 그 같은 아파트에 이렇게 사는 이 주민들하고 매주 토요일 날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불고기 담당을 제가 맡았었는데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몇 개월간 계속 토요일마다 바베큐 파티를 했었어요. 제가 한 4, 50인분 불고기를 재워서 파티를 하곤 했는데, 그곳에서의 그 출장 기간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상당히 많은 주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배웅을 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해외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 여행을 할 때 좀 고급스러운 여행을 한다 이런 경향들이 나타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가 그 좀 창피할 정도로 실수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음식도 그렇게 한국 음식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먹고 지내고 여행하고 이랬던 시절이었어요.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는 올해 1월, 2월에 아내와 함께 25일간 네팔에 다녀왔어요. 그 둘이서 이렇게 25일간 여행을 이렇게 한 적은 평생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네팔의 그 유적지들을 쭉 답사를 했는데, 그 오래된 네팔의 유적지가 작년에 일어났던 그 지진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들이 이렇게 파괴돼 있었고, 또 그 주변의 주택가도 지진에 의해서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이게 그 무고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삶,
게 얼마나 이렇게 위험하고 아무 뭐라 할까요? 삶의 보장이 없는 이런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바라보게 됐고 또 이렇게 네팔의 히말라야 산을 9일 동안 트레킹을 했는데 에, 처음에는 그곳에 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이제 네팔에 가서 갔는데 사실 그곳에서 산을 여행하면서는 우리가 가져갔던 많은 준비물들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준비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가이드하고 포터를 우리가 이렇게 고용을 해서 9일 동안 산을 올랐는데 네팔의 산을 올라가면서 봤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은 세계의 최고 높은 고봉들 8,000m가 넘는 고봉들 다수가 다 네팔에 있지 않는가요? 그래서 그곳의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참 살아왔던 과거 또 미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하고의 삶을 바라다 보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위험한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2,500m 정도부터 고산병으로 아내가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산병이 좀 더 높은 곳에서 발생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산병이 없는 지역까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2,500m 지점부터 아내한테 고산병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숙소에 쓰러져 있고 또 난로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쉬고 이래야만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눈이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눈에 대한 대응을 별로 준비 안 하고 갔었는데 눈길을 걸으면서 미끄러지고 낭떠러지를 바라볼 때 아찔아찔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여행하는 분들은 이 고산병과 눈에 대한 장비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 않으면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3,200m 지점 푸닐까지 올라갔었는데 상당히 추운 날씨에 밤에 고산병까지 있어가지고 아내가 고생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푸닐 전망대에서 히말라야를 바라봤을 때 짜릿한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은 아마 평생 제가 봤던 장면 중에서 가장 황홀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풍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네팔에서 돌아왔지만 25일간 있었던 것들을 다 제가 브로그로 해서 하루하루의 사진과 내용들을 정리해 뒀는데 그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나 이렇게 그때의 추억과 환상 이런 것에 접근합니다. 근데 제가 다녀온 이런 이야기들 브로그를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같이 네팔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올 가을에 다시 네팔에 20여 분과 함께 제가 갔던 곳을 가이드해서 다시 한번 여행을 갈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라고 하면 네팔의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네팔 여행을 통해서 또 하나 의미 있었던 것은 한 일주일 동안은 25일 중에서 한 일주일 동안의 기간은 그곳의 산지에 있는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IT 도서관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포카라의 사랑꽃이라는 지역인데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우리 교회분들과 함께 합류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24시간 동안 들어오게 만들고 노트북 5대와 휴대폰 20대 이 중고입니다. 한국에서 기증을 받아서 이것들을 가져가서 그곳에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또 한국 네팔의 책을 가져가서 책을 읽게 해주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지금도 네팔의 어린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곳에 가서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볼 때는 굉장히 봉사에 대한
뿌듯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꿈꾸는 여행자 첫 시간으로 저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꼭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찬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나라를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족들과 이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행의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은 애국어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여행을 했어요. 제가 회사의 CEO였으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서 여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입니다. 저만의 비밀을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은 한 20여 년 전부터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 집이
이대 입구 이대 이화여대의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애국어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애국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해외에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집을 활용해서 한번 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 집에 묵게 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방을 하나 비워서 외국의 그 유학생들을 우리 집에서 이렇게 무료로 홈스테이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그 대신 그 외국인들이 우리 가족들한테 외국어를 가르쳐주는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학생이 1년 동안 있었고 오스트리아 학생이 6개월 이렇게 등등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학생들도 있고 대부분은 또 단기간 이렇게 와서 우리 가족들하고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홈스테이라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그룹이 있는데 히포라는 그룹 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율동과 어떤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그룹인데 그 그룹에 가입을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딸 2명을 그 애국의 홈스테이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국의 그 가족들이 우리 집에 와서 홈스테이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들의 가족들한테 가서 홈스테이를 하고 이러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매년 그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자녀들 이렇게 보냈습니다. 집사람도 그것을 했는데 어떤 때는 둘째 아이는 일본에 가 있고 큰 아이는 미국 가 있고 집사람은 또 다른 곳에 가 있고 저는 한국에 있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같이 가족이 이렇게 여행을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나라 다른 집안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들의 어떤 문화와 어떤 언어를 배워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홈스테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권장을 해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또 이 언어에 대한 조금 공포증이 있어서 영어를 한다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하는 거를 상당히 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글로벌 시대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홈스테이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서 자녀 교육을 시킨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여행지는 저는 이제 집이 3군데에 있어요. 하나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옥수동에 이렇게 살고 있는 저의 집이고 또 하나의 집은 태안에 있고 또 하나의 집은 네팔에 있습니다. 물론 소유는 제 자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서울의 집 한 채고 나머지 두 채는 이제 그 교회에 우리 집을 저희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는데요. 여름에는 7월, 8월 여름 기간 동안에는 저는 태안에 가서 여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태안에 묵으면서 그 태안의 메소포타미아엔 성경 유물관에 제가 그 재단 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 바닷가를 방문하는 여러 관광객들이 그 태안에 있는 그 유물관, 박물관에 와서 성경의 역사,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곳에서 제가 봉사를 하고 지낼 평생 동안 아마 매년 그 여름은 태안에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방청객 청취자 여러분들 이 메소포타미아 앤 성경 유물관으로 태안으로 오시면 아마 저를 만날 수 있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팔에 저는 또 이제 매년 겨울은 네팔에 갑니다. 벌써 2011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데 매년 겨울은 네팔에서 지나면서 네팔의 겨울은 따뜻합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는 경우에 산에 가면 추운데 그 산 밑에 지역은 한 15도 정도 되는 따뜻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은 굉장히 추운데 네팔에 가서 네팔 산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곳에 또 네팔의 그 사랑꽃, 포카라의 사랑꽃이라는 곳에 로고스 홀이라는 이런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는 입구에 있는 곳인데 그곳의 박물관에서 제가 이제 거주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한테
이 여러 가지 그곳에 있는 그 박물관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영어, 중국어 이렇게 네팔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성경 앤 메소포타미아 박물관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한테 현지어로 그러한 유물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게 저의 미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어학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꿈꾸는 여행자 첫 번째 시간으로 여행지기인 저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 시절의 무전 여행에서 또 직장에서의 장기 출장 일본 이야기, 아내와 함께 네팔 여행했던 이야기, 중국에 가서 세계의 청년들과 만났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는 또한 여행의 추억에 오늘 잠겼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여행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여행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여행길에 비유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넓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이 있고, 탄탄한 길이 있으면 울퉁불퉁한 길이 있습니다. 여행길에 장애물이 있고 갈림길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 여행지기 최종원입니다. 오늘은 꿈꾸는 여행자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저의 여행과 결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진로와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죠. 지난번에 이세돌과 인공지능과의 바둑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변화의 가속도가 붙는 사회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거대한 인프라가 서비스로 제공되는 사회로 들으면서 50년, 100년 된 기업도 훅 하고 가기도 하고, 또 3년 내지 5년 된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급부상하는 그러한 사회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기와 기회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존재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청년들은 앞으로 어떤 진로와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또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에게 많은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청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저한테 이렇게 모아서 주면 청년들이 무엇을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궁금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청년들은 직업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합니다. 일단 취업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취업을 하게 되면 결혼 문제, 또 적성에 맞느냐, 또 다른 직업을, 다른 직장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또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문제의 유혹 속에서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살아갈까,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게 돼 있죠. 그것이 곧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청년들의 질문을 위주로 오늘은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은 어떻게 신입사원에서 CEO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비결이 특별히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그 회사에 헌신하라. 이것이 곧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도 이 30년에 걸쳐서 몇 차례의 위기가 왔습니다. 때로는 회사가 없어지기 직전까지 간 경우도 있고, 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또 구조조정이 될 위기도 있었고,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대부분 그 조직은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긴다거나 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의 위기 속에서 내가 그 회사의 위기를 해결하자, 문제의 해결자가 되자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 IMF 당시에 저희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그 봉급도 많이 삭감이 되고, 여러 가지 회사의 그 복리후생 제도도 없어지게 되고, 머지않아 회사가 이제 빚에 눌려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런 단계까지 접어들었는데, 그때 제가 나가지 않던 새벽 기도를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하고 회사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회사가 구조조정이 돼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그 정부기관에 찾아가서 임원분들과 함께 설득을 해서 우리 회사가 살아남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사가 위기나 조직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도피자가 되느냐, 그것의 중심에 들어가서 해결자가 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상사를 존경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입사 초기에 NHK 방송을 들으면서 진짜 공감이 간 내용이 있는데, 회사는 선택할 수 있어도 상사는 선택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회사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맞이하는 상사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사들을 만나다 보면 뭐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또 나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는 상사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상사를 만나서 트러블이 생기고, 또 그런 분들 때문에 회사를 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되면 결국 나한테 손해가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상사가 무능해 보이고, 또 의사결정도 잘 못해 보이고, 이런 불만을 갖고 있다가 한번 폭발을 했는데, 고객 앞에서 상사의 멱살을 잡고 제가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행위는 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면을 바라다 봤던 그 수많은 고객들과 우리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상사하고 멱살을 잡고 싸울 수 있냐, 이것이 부각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한동안은 또 그것 때문에 애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 조직의 어떤 그 질서, 또 이런 것에 순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나쁜 영향이 나의 본의가 아니게 나쁘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의 상사가 됐는데, 그때 가서 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보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젊은 나이에 혈기가 있을 때는 상사의 나쁜 점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 절제해야 할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6년간 5명의 사장님을 모신 적이 있는데요. 그 사장님 하나같이 직원들이 싫어서 이상한 별명을 붙일 정도로 백순이, 뭐 돌쇠니, 이런 그 아주 안 좋은 그 이름들을 붙였는데 사장님들이 정말 좋았어요.
그 사장님들의 강점들을 가지고 6년간 좀 엑기스로 배웠는데 그것이 나중에 제가 리더가 됐을 때, 사장이 됐을 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는 부하를 사랑하라. 이게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섬기는 리더십을 갖는 요즘의 리더십은 과거와 같이 부하를 이렇게 위에서 군림하는 이런 리더십의 시대가 아니라 부하를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십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일본 장기 출장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제 그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요리사가 되고 기사가 되고 또 그들의 인생을 멘토링하는 코치가 되고 해서 그들의 삶을 보살펴 줬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제가 해주는 밥을 먹고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저의 인생의 코칭을 듣고 이러면서 지냈는데 이런 친구들과는 지금도 자주 만나고 좋은 사이로들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그 네 번째가 고객의 신뢰를 받아라 이런 건데 사실 저에게도 이제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고객 사이트에 나가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2000년도 중반에 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잘못해서 하룻밤에 고객이 150명 정도가 철야를 하면서 한 달간 정도 그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는데요. 정정당당하게 제가 나서서 우리 회사의 대표자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 고객들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제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랬던 경험을 하면서 결국 이 옛날부터 조직에서의 진리일지 모르겠지만 회사에 헌신하고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사랑하며 고객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곧 직장 생활에서의 리더가 되고 CEO가 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면접을 하거나 이력서를 볼 때 그 어떤 그 인재를 채용하게 되느냐 이런 면들을 많이 묻곤 하는데요. 아마 어떤 사람이 인재상이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세 개의 축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는 면이 이제 전문성이 있는가 이런 면을 보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스피릿 영성이 있느냐. 저도 이제 아무리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좀 영성까지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축으로 보는데 인간은 하나의 그 입체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보면 인성과 전문성으로만 보면은 이제 뭐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이렇게 보다가 영성이란 문제까지 이렇게 축으로 넣어서 보면 입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저는 인성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채용을 할 때 가장 감동을 받고 채용한 경우가 어떤 그 여직원을 채용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여직원이 해외에 유학 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이렇게 파산이 돼서 공부를 도중에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을 하다가 이제 저희 회사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파산을 해서 현재 그 대리기사를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빨리 이제 취업을 해서 가정을 돌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게 좌절해서 삶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이 회사에 좀 입사를 해서 큰 희망이 되고 싶다. 그리고 자기가 입사만 시켜주면 이러이러한 걸 갖고 회사를 해서 헌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이 이제 그 유학 중에 파산이 되면 자녀들이 불만을 갖고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오히려 자녀가 격려해 주면서 자기가 집안을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역시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가 어려울 때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을 즉각 채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중퇴한 케이스에서
입사를 하게 돼서 고등학교 졸업 조건으로 이제 회사를 들어오긴 했는데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이 기술을 익히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흡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직원들을 육성하고 키워서 회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장래를 위해서 키운 인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때 좀 의리를 버린다 할까요? 조직에서 자기를 키워줬다라는 그런 거를 제 입장에서는 배신이라 그러는데 하고 손쉽게 직장을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는 내가 이 회사를 키워갈 인재를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문 분야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춘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 사람이 회사의 미래의 인재로서 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이직률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이렇게 퇴직률이 높아지는데 최근 통계 보고서를 보면 1년에 20%에서 30% 정도가 입사 1년 만에 회사를 나가고 4년 내지 5년 이내에 다 나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업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기업을 위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줘야 하는데 이 4, 5년 만에 전체 직원들이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도 살아남기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의사결정들을 하고 나를 위한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한국의 기업이 어려워지고 결국 한국이라는 국가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고 미래는 인성이 경쟁력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인성이다.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소양의 찬양이었습니다. 소양 노래 정말 잘하죠?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진로에 대한 얘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진로라 하면 학교 전공을 선택하는 문제라든가 또 결혼의 문제, 또 군에 가는 문제, 또 자녀에 대한 출산의 문제, 또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이런 등등의 것들이 다 진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의 경우는 그 대학을 1차를 낙방해서 제가 원하지 않았던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도 이렇게 1차를 떨어지다 보니까 안전지향을 하느냐고 제가 원했던 학과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치 않던 학과였는데 제가 공부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서 대학원을 그 전공으로 진학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이렇게 품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여자친구와 26세라는 빠른 나이에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처갓집에 들어가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3개월 만에 군대에 갔고요. 또 제대하자마자 큰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유학을 간다라는 것이 이 처자식을 두고 혼자 유학을 떠난다는 게 참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일시적으로 직장을 구하자.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간 직장이 금성사였습니다. 그리고 금성사에 입사하자마자 이제 신생 계열사로 옮겨달라고 신청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해외 근무를 좀 하고 싶었고 IT 쪽 업무를 좀 배우고 싶어서 금성사는 당시에 그 전자 회사였기 때문에 신생 회사 30여 명으로 출발하는 회사에 옮기게 되었고, 그 회사로 가서 이제 그 둘째 딸을 낳으면서 일본으로 장기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30여 년이 지나서 저는 이제 회사의 대표이사를 6년을 하고 퇴임하게 되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제 삶을 돌이켜보면요, 이것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나의 삶에는 나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강하게 붙으시는 팔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직장을 선택하고 나면 사실 몇 년 내에 직원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20여 명이 들어오면 10년이 지나면 뭐 한 두세 명이 남아 있을까? 이런 현상들이 직장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제 대표를 하면서 이제 직원들이 왜 나가는가를 분석을 해서 면담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직원들이 이제 회사를 가장 많이 그만두는 이유는 적성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를 입사해서 일을 하다 보니 자기 적성하고는 안 맞는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적성보다는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제가 이제 그 전공도 아닌 회사에 들어와서 전혀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적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 어떤 능력이 이런 수학적 어떤 지식보다는 조직에서의 리더십, 경영이 저한테는 적성이 맞는다는 걸 나중에는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적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 적응했을 때 그 일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그런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인내를 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계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원인이 발생했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내가 제공한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무엇이 관계를 나쁘게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단에서는 그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이제 관계를 나쁘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팀워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개인적 희생이 따를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생활을 해야지, 자기 개인주의를 내세우다 보면 이 관계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팀원으로서의 팀워크를 발휘했을 때 회사가 조직력이 살아나고, 그랬을 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그 원칙을 이해하고 팀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 재정 문제도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면을 봐야 하는데, 사실은 그 프로야구 선수나 최근에 스포츠 선수를 봐도
초봉의 연봉을 얼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됐을 때 얼마의 스카우트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초봉이 많은 직장도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능력을 갖추어서 그 조직에서의 임원이 되고 사장이 돼서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 장기 플랜으로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의 경우도 제가 20년을 25 모았던 것보다도 마지막 10년의 생활이 몇 배가 되는 이런 혜택을 누리기도 했는데요. 결국 인생은 장기적으로 보고 재정을 생각해야지 너무 조급하게 초봉부터 많이 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비전이 있는 곳을 내가 찾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있는 직장의 비전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으로 도전하는 것이 이 가치가 큰 것 같습니다. 그 비전이 있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 영원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내 직장을 비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어딘지 어디서 어디에 가더라도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여행지기인 저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나누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귀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그들의 인생 이야기, 여행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여행자 제작 이동희, 진행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여행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